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수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데 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호 기자. 자, 먼저 검찰이 오늘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령관을 지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직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는 등 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 계엄 관련 주요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만큼 박 총장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는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일 것 같은데 자,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검찰청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변호인단이 꾸려진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내일까지 출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수사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주원 기자, 지금 보면은 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놓고서 정말 각축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건데요. 네.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통보에도 불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3차 소환을 통보하는 동시에 강제 구인 절차,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대통령 민원실을 방문했지만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 본인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면서 접수를 거부했고요. 이후 공조본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면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을 하지는 못하고 특급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요. 이 공조본은 출석 요구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조본 역시 출석 요구서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쪽에 출석을 할지 소환 조사에 응할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지만 어느 쪽에 출석을 하더라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의원님, 저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느 쪽으로 출석할 것인가, 또 이 상태면 조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누가 먼저 어쨌든 윤 대통령을 부르냐 뭐 싸움까지 또 비춰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될 때 새 3개 수사기관이 서로 앞다퉈서 경쟁을 벌였을 때 네. 이것을 조정할 주체가 사실상 대통령이나 정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또는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기능이 완전히 뭐 공백 상태이므로 서로 자신의 어떤 존재, 즉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만 계속 어떤 신뢰라든지 또는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전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원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다퉈서 하는데, 물론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대통령의 지금 그 신병을 확보하는 측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검찰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발빠르게 구속을 네. 함으로써 다른 어떤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또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리어 대통령은 아니 내가 지금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려고 해도 주체가 안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이 하나의 내란죄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 다퉈야 되는 어떤 문제인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변명을 하나, 핑계를 하나 만들어주는 꼴이 네.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특검 또는 상설특검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5개, 최소한 공조번에 있으므로 4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대통령의 어떤 신병을 확보하거나 또는 소환을 하거나 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풍경,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어떤 공명심이나 혹은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건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당연히 후자로 비춰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장현주 위원장님, 변호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법률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자, 이쯤 되면은 뭐 합동수사본부랄지 뭔가 하나의 조율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특검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명분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 구성이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빠르다면 12월 안에는 좀 본격적으로 특검이 구성돼서 1월부터는 이 모든 수사를 다 특검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경 그리고 공수처까지, 특히 이제 경찰과 공수처는 이제 공조본을 이루어서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수사 속도에 굉장히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검찰이 굉장히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 좀 생경하기도 합니다. 이건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검찰청으로 소환도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휴대폰도 맡기고 황제 조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왔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질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권이 뭔가 이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하고 대통령을 피의자 소환하는 모습,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특검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조본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특검을 구성해서 특검으로 모든 기록을 이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선택권은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이 실장님, 윤 네. 대통령은 검찰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경찰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까? 아니, 검찰과 경찰의 선택이라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 가는 것이 옳다, 경찰에 가는 것이 옳다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변호인은 나는 이제 꾸리게 되면 그런 식의 어떤 선택이 그걸 하지 않는 어떤 논리를 펴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관리할 것 같아요. 당장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 같은 경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바로 소환해서 긴급 체포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뭐 대통령의 어떤 그 다툼을 뭐 옹호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지금의 어떤 과정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어떤 상황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것들을 편승을 해서 어떤 과정들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그대로 뭐 신병을 확보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내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가라앉고 흥분이 가라앉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정당성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급하게 무엇이든 결과를 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수사기관들의 경쟁에 대통령실 측에서 바로바로 무엇을 응할 거냐?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특검도 나온다고 하시고 또 상설특검도 바로 나오고 하면 지금은 상황을 좀 더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는 것을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사실 이제 소환 요청을 했을 때 이것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소환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특히 검찰에서 1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것에 불응했다라는 사실까지 밝히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가 저는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단은 지금은 소환 요청을 해보고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수사기관은 그 가능성 염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도 속속 잡히고 있는데 자, 일단 현재는 다른 심판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재판 준비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거의 뭐 마무리한 것 같은데 자, 대표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이제 선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지금 확정된 변호사는 2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먼저 김홍일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데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고요. 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던 바도 있고 또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는 등 이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한 뒤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을 했었는데 최근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특수통으로 불리는 대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도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변호를 맡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요.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해서 이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유력한 물망에 네.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변호를 맡지 않겠다라고 고사를 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빠르게 밝히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오늘, 내일 중에는 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데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된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때 마지막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자, 이종호 실장님, 어쨌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적극 변론에 나서면은 이제 탄핵 심판이 좀 장기화할 수 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 있다면은 더욱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이것이 내란죄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내란죄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선고까지 마무리된 사건 딱 하나입니다. 12.12 사태 주역들 군사 반란이고 그것이 이제 내란으로 적용이 됐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을 해서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 이걸 정권을 찬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헌법상에 있는 권한을 행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앞에 어떤 사례도 없고 이게 정권 찬탈의 목적, 이게 사실 내란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헌정을 마비하고 국정을 마비한 것인데, 그렇다면 정권을 찬탈하려는 어떤 목적이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정권을 찬탈한다든지 정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들, 이런 논리들을 동원을 해서 아마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할 것 같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 길어질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의 어떤 비위 문제, 비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란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집단의 어떤 범죄입니다. 내란 수괴도 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있고 또 내란 단순 가담자도 있고, 전체적으로 혐의를 만약에 형사 소송을 걸었을 때 거의 수십 명의 지금 피의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말들, 그들의 증언들,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라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고 이게 다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 집단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죄를 다 구성하는데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먼저 이건 내란죄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그 파면을 시킬 때 이게 바로 거꾸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재법 그 51조도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게 계속 지금 논란이 계속될 거고요. 하나 더. 두 번째 질문에 짧게 답을 하면 네. 대통령이 물론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서서 변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대통령이 사실 자신이 비상계엄을 통해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다면 대통령은 지금 피청구인으로서 사실 조금 더 겸허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헌재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이야기에 그 변론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자신이 일으킨 걸 자신이 저런 논리로 스스로 나서서 변론을 하고 있다? 이것이 태도의 측면에서 꼭 그 좋은 방향으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건 좀 우려스러운 어떤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누가 될지도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주심에는 정영식 재판관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주심에 대해서 어떤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아니면 좀 형식적인 임명에 그칠 것인지? 글쎄요, 일단 주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긴 한데 이게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배정으로 이제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심이라는 분은 사실 뭐 평의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진행하거나 관련돼서 뭐 결정문에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의 일은 하지만 탄핵 심판,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당연히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네. 따라서 뭐 주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어떤 판결 결정의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로서도 그리고 재판관 모두에게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을, 탄핵 심판을 또 진행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탄핵 심판 절차 자체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관 하나하나의 뭐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고려될, 아예 생각조차 될 만한 그런 여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재판관 관련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탄핵을 위해서 일단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공석이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3명을 국회목 3명을 임명을 빠르게 신속 처리하겠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목소리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민주당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목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입니까? 네, 쭉 들으셨는데 윤주원 기자 굉장히 헌법재판관 9명 정족수를 다 채우냐 못 채우냐 여기서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길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명이 없는 상황, 헌법재판관 6명만 있는 상황에서도 이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를 해야만 파면 혹은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6명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3명을 좀 더 빨리 임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네, 한두 명의 반대가 나오더라도 이 헌법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될 수 네.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장 국회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거리 상태가 아니다. 직무 정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대통령 직무 대행일 때는 없다. 지금 대통령이 거리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례로 든 게 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를 들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이 된 이후에 대통령 거리 상태가 된 이후에야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에 이 대법관을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먼저 예시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민주당의 발언들을 지금 본인들이 정반대로 뒤집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건데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박범계 당시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지금 헌법재판관을 이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또 과거에는 그런 적이 좀 있다.
네. 그런데 또 민주당은 예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추진한 것도 있지 않느냐, 맞다고는 취지에 얘기했지 않느냐, 좀 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권성도 원내대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주장이 반대가 아니었냐라는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치적인 논쟁은 좀 걷어내고 법률적인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요. 3명마다 임명하는 실질적 임명권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목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공석이 되었을 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데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한 것은 결국 국회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이선의 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뭐 탄핵의 시기를 전후로 따져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선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의 재판관을 추천을 했고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것이고 조금은 사안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뭐 과거의 사례나 뭐 지난번 예전의 정치권의 이야기가 달랐다 뭐 이렇게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법리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헌법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하면은 여야 모두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서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야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 되다 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동감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헌법에 적합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권리냐 직무정지냐를 따졌던 것도 당시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빨리 하라라고 굉장히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이 실제로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에. 근데 그거를 뚫고라도 사실 권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그때 보여준 것이고 그때 맞고 지금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권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다시 거꾸로 해석을 하고 해서 분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건 또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이 정말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을 왜 안 채워넣습니까? 그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탄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장관들이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직무를 정지시켜보자. 그때 당시에 어쨌든 최근에 방통위원장 심리에서도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 국회 측 대리인인 법사위원장 정영래 법사위원장한테 사실은 질책을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진짜 탄핵을 원한다면 3명을 빨리 채워 넣어야지 그게 네. 말이 맞는데 계속 그걸 제대로 채워 넣지 않는 건 국회가 사실상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한 거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3명을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건 이게 직무 정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지금 행태가 사실상 비판받을 때문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여야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입니다. 네, 조금 전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윤주원 기자 또 권성동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선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6명의 탄핵 재판관으로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한 이 헌법 재판관들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정말 이 실시간으로 오전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지금 오전 상황,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실시간으로 정말 티키타카하며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서로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 조금 정정해야 될 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현 중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3인을 국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임명한다가 아니라 추천한답니다. 그럼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거든요. 다른 3인은 추천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런 재판관, 기관, 헌법기관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지금 추천을 받아서 받아들이면 그걸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 변호사께서 설명했듯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대통령 몫은 무조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건 맞으나 다른 3인에 관련돼서 한 번도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이나 국회가 추천한 3인을 지금 임명권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전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던 건 이건 형식적 임명권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3인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것인데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한 건 지금 그러니까 심판을 빨리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고 공론회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 그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느냐를 또 봐야 되고 네.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을 심판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건 정치적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시간을 늘리거나 뭐 빨리 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혹시나 있을 이런 부분들의 이런 또 다른 되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법 해석, 헌법학자들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법조항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윤정 기자가 얘기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반박 얘기 목소리가 바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터무니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 선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명의 재판관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안 되십니까? 우선 6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결정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바고 또 과거에 또 그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서 직무 정지 시에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지금 6인 체제로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낼 수 없다는 얘기 같고 또 하나 보면은 국민의힘의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모습이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비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된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8년 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분명히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임명이 됐던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례를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할 바도 없거든요. 특히 이제 국회가 추천한 몫이라고 한다면 국회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책임 방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한대행의 어떤 실질이나 어떤 그런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임명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논쟁은 되겠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한 얘기 중에 6인 체제로 지금 심리가 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약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량의 범위인 것이고 직권으로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한마디 보태시죠. 네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 7명이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의 발단은 방통위원장이 있거든요.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이제 그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 7명에 대한 것을 효력 정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 사안,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법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지 왜 또다시 그때 잠시 동안의 가처분 소송에서의 효력 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뭐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윤정 기자 일단은 현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관 6인으로 일단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답변서를 보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변론 기일도 잡혔는데요. 27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이때는 이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서 양측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쟁점 등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공조본이 대통령 관저로 보냈던 출석 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지금 반송이 됐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오전에 출석을 하라고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네, 지금 출석 요구서가 반송이 됐기 때문에 내일 오전 이 공수처, 과천 공수처로 출석을 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좀 급박하면서도 복잡하게 한번 돌아가고 있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국민의힘 얘기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대표 모습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제가 쓴 건데요. 한번 가주십시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사퇴 기자회견 직후에 지지자들이 뭐 우는 듯한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자, 뭐 곧장 한 대표가 SNS에 뭐 그동안의 자신들의 어떤 입장과 발표들을 쭉 적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다음 차기 대선에 조기 대선에 나오는 거냐, 바로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종훈 실장님 바로 나올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뭐 자맹이랄까요? 다른 뭐 행동을 좀 모색을 할까요? 아니요. SNS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계속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은 사실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SNS를 하거나 혹은 내가 뭐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의견, 자신의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세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이 계속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좀 전 표현 중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극단적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건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이 극단적 음모론자들의 의견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과 대치되는 정반대 다른 측면에서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포지셔닝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SNS를 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워낙에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시련에 좀 뭐 정치적인 충격도 좀 있을 테고, 또 어떤 환멸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또 가장 심한 어떤 상처가 자신이 좀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반대로 나타냈다. 친한계 예를 최고위원들이었죠. 들자면 친한계 최고위원들 2명도 그렇고, 또 다른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투표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어떤 경향, 탄핵 투표에 대해서 다른 경향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껴서 한동안 자명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SNS를 바로 했다. 이건 자신의 정치의 뜻이 있고 자신의 지분이 있다. 이 보수에 자신의 지분이 있고, 또 자신이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끌겠다라고 생각을 한 행위가 바로 SNS에 바로 글을 올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쭉 여기 말씀 들어봤고, 그렇다면 친한계 의원들이 약간 등 돌린 것, 그러면 입지가 조금 당내에선 줄어들었다. 하지만 또 어제 지지자들 앞에서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하는 것들, 내년에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그냥 아까 말씀 뭐 정치적 발언이라 보셨는데 나가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권 내에서는 잠재적으로 또 대권 잠룡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고, 지금으로서는 또 영향력도 매우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그 역할 자체는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권 주자로 참여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도 당연히 관련해서 성원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잠시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그 숨고르기 과정에서 본인의 세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뭐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행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또 하나 이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윤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친한 굉장히 많이 견제를 왔고, 그동안 또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에는 그런 결과가 이번 탄핵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좀 분명히 있는데, 이종훈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차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은 조기 대선이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와야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아이러니하게 좀 나옵니다. 그렇죠. 역대 그런 대통령의 승계 과정,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서 대통령을 5년, 10년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어떠한 사람도 주류 쪽에서 대통령이 된 적은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후보는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비주류였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후보가 주류 아니었거든요.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주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그걸 깃발을 먼저 꽂았어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음모론에 절대 찬동할 수 없다라고 깃발을 꽂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뜻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그 경쟁 속에서 일단 한동훈 대표의 발빠른 그런 워딩들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어쨌든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의미심장한 넥타이까지 메고 나와서 차기 대선에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좀 의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민주당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자, 민주당이 오늘 오전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자, 주요 발언들, 주요 내용들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한 발언들이 쏟아진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강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권한대행은 임명만 하면 되는 위치라며 쏘아붙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일부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오자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국민의힘을 임시로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자, 어떤 얘기를 준비 중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전격 회동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만남인데요.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 당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회 관행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로 최근 여야 사이가 극도로 얼어붙은 만큼 탄핵 전국 수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도 권 권한대행이 앞서 대통령 놀이에 빠지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태훈 기자 전한 것처럼 조금 전에는 여야가 헌재 재판관 놓고 붙었다면 조금 전 또 하나 얘기를 건졌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두고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인데, 근데 이종훈 실장님, 여야가 전국 수습 방안 놓고 굉장히 주도권 싸움이 팽팽하게 진행 중인데 네네. 거부권을 두고서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었지만 이것도 예가 있습니다. 네. 고건 권한대행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거부권을 2번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준한다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전혀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무엇일까 국정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국정에 대해서 협조하려면 쟁점 법안을 지금은 보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쟁점으로서 부딪혀 왔는데 첨예하게 부딪힌 그런 법안들을 굳이 대통령의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겠다? 근데 그게 협조적인 어떤 태도냐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반인권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증언감정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든 아니면 기업 기밀이든 무조건 내놔 그러면 내놔야 되는 이런 식의 국가 완전히 헌법에도 배치되는 그런 법들을 쟁점 법안 아닙니까? 이게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입법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새로운 입법 개정안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진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보이고 싶다면 쟁점 법안들은 보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쟁점 법안들 윤정 기자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양복법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 그리고 국회법, 또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는데요. 이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3월 대국민담화에서 특히 양곡법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게 거부권 시한이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정부로 이송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또 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 말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런 상황은 윤 대통령이 갖고 왔던 기조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죠. 계속 이어간다면 거부권 행사고 또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하면은 야당과 어떤 얘기를 해보겠다, 계속 쭉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읽혀질 텐데 굉장히 딜레마, 좀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법안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개가 됐던 뭐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 법안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은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제 이종호 실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바는 있었는데요. 사실 한덕수 총리가 관련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뭐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특검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특검법인데 이것을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수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수사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 자체가 이해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안별로 좀 나눠봐서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종호 실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이 거부권 행사하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히 이 논리는 비정치적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는 건 마치 좀 뭐랄까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하는 일진이 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좀 과하게 들리시겠지만 왜냐하면 탄핵을 빌미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히잖아요. 이건 서로 별개의 문제인데 함께 묶어서 협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민주당이라는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수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데 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호 기자. 자, 먼저 검찰이 오늘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령관을 지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직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는 등 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 계엄 관련 주요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만큼 박 총장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는 내란 수계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일 것 같은데, 자,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검찰청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변호인단이 꾸려진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내일까지 출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자, 민주당이 오늘 오전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자, 주요 발언들, 주요 내용들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한 발언들이 쏟아진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강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권한대행은 임명만 하면 되는 위치라며 쏘아붙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일부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오자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국민의힘을 임시로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자, 어떤 얘기를 준비 중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전격 회동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만남인데요.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 당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회 관행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로 최근 여야 사이가 극도로 얼어붙은 만큼 탄핵 전국 수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도 권 권한대행이 앞서 대통령 놀이에 빠지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하얀 우유에서 갈색 액체가 흘러나와 논란입니다. 메일유업이 만든 멸균 우유에서 세척수가 섞여 들어간 건데요. 우유팩에서 흘러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액체, 한 기업의 사내 급식으로 제공된 메일유업 멸균 우유 제품입니다. 이를 섭취한 일부 직원이 변색과 복통을 신고하며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봐도 식용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물. 메일유업 측은 점검 결과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고, 광주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소비 기한이 내년 2월 16일인 제품을 회수했다며 해명과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해당 제품에 괴담까지 올라오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오늘 현장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데, 그동안 우유 대기업으로 사랑을 받아온 기업이기에 이번 사고는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네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2시 반쯤 미국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0만 7,800달러, 한화 약 1억 5,300만 원 넘게 거래되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건데요.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이 호재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거고 다른 어떤 나라도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다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더 밀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미 대선 이후 상승률 50%를 넘긴 비트코인,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